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강선주 교수입니다. 오늘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올해 주제가 재편되는 세계 경제, 한국의 생존 전략인데 그 안에서 안보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셨고 자리를 마련하셨고 또 제가 거기에 아주 전문가 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재편되는 세계 경제에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소 말고도 안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커다란 상황 속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안보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동맹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가 오늘 여기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주제에 관해서 아마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현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락 대사님께서는 외교부에 입부하신 후에 북미국장 그리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포괄적인 이해를 갖고 계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위성락 대사님으로부터 한미동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미동맹 그리고 그 세계 경제와 한국의 생존 전략 속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듣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위성락 대사님의 한미동맹에 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위성락 대사님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한미동맹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1953년에 체결이 되었는데 그 당시 체결될 때의 그 목표가 또는 목적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 유지였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미동맹이 지금 7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이렇게 70년 동안 조속해온 한미동맹이 과거에는 안보동맹이었다가 지금은 가치동맹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네, 동맹은 이제 한국 전쟁의 산물이죠. 그리고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도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러기에 힘입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미중 대립 또 미러 대립으로 인하여 탈냉전의 흐름이 사라지고 신냉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서 서방과 중러를 양쪽으로 하는 진영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진영 대립의 가치 문제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이 데모크라시 대 오토크라시의 대립으로 규정이 됩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이자 가치를 함께하는 한국에 더 많은 참여와 역할을 기대합니다. 마침 그 시점에 집권했던 한국의 새 정부가 여기에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게 됩니다. 따져보자면 한국이 종래에 좀 모호하던 입장으로부터 미중 사이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나 심화되는 진영 간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정책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까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들은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도 또 반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측의 반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맹이 지역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극적인 진전을 이루었는데 거기에는 불가피한 기회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새 과제는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이 기회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대로 모아집니다. 만약에 기회비용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제 기회비용이 너무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기회비용 컨트롤을 잘하지 못해서 대가를 지불한 경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제는 북중로로부터 오는 반작용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야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아젠다, 한반도의 비핵화, 또 평화 정착, 통일 추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한미동맹은 계속 시대에 맞게 진화해 왔고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은 적절한 거고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새로운 도전이 있다. 그 도전을 잘 대처해서 우리 나름의 외교 아젠다인 비핵화, 평화, 통일의 길도 열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가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 또한 아까 대비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세션에서부터 아마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국제 관계는 미중 패권 경쟁을 빼놓고서는 이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미중 패권 경쟁이 한미 동맹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받은 한미 동맹 그리고 한국의 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지금은 미중 대립의 시대죠. 지금 미중 대립은 과거의 미소 대립 때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중 대립이 국제 질서를 규율하는 압도적인 구도다 하는 점에서는 과거 미소 대립 구도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구도가 우리의 모든 대외관계, 대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남북관계, 핵 문제 또 다 이러한 거대한 압도적인 미중 대립의 구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미중 대립을 끌고 가는 방안 중에 하나로 동맹의 결속을 중시합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이런 현상이 현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한미 동맹과 미중 대립이 이제 한 묶음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중국 또한 한중 관계를 볼 때 종래에도 그런 점이 없진 않았지만 점점 더 강력하게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이라는 구도 속에서 한중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그 둘이 긴밀하게 묶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미중 대립이 심화되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거의 탈냉전 시기에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로부터 오는 리스크가 대폭 줄었었습니다. 그게 탈냉전 시대에 우리가 얻었던 일종의 베네핏인데 신냉전의 흐름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조금씩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차치하고라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안보적인 리스크도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으로부터 좀 자유로우기를 바라는 국가들이 매우 많을 텐데요. 그 중에 한국도 하나였었지만은 이제 불행히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대외 경제 기조를 자유화해서 경제 안보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대외 경제 기조가 한미 동맹에는 어떻게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미국은 미중 경쟁을 이렇게 꾸려가면서 거기에 대처해 가면서 종래와 달리, 종래는 이제 군사 안보에 방점을 두었다면 요즘은 첨단 기술이나 특정한 경제 분야에서의 중국의 패권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라고 하는 독특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과 가치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중국이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해당이 된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은 종래의 군사 안보에 비교적 유사하게 경제 안보 이슈를 중시하고 그것을 동맹의 이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 이슈가 한미 동맹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한국이 이러한 주요한 경제 안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배터리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특히 동참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으로서는 자체적인 필요상으로도 경제 안보 문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고요. 또 동맹인 미국의 주문을 감안해서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위를 누리고 있는 일부 기술의 원천 기술이 대부분 미국에 기반하고 있고 또 한국의 경제 관계가 미국과 서방에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문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문제는 그러면 미국에 부응해서 경제 안보에 맞춰 동맹 관계를 운영해 나가되 그 정도는 어디까지냐. 또 나머지 중국과의 협력할 공간은 어느 만큼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 경제 기조로서 경제 안보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동맹 관계 안에서 미국의 그러한 대외 경제 기조와 함께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것은 매우 현실적이고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계에 계신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선택을 또는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은 정부로서나 또는 정부로서나 경제계로서도 매우 어려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말씀, 그러니까 대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좀 두드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 그 표현까지는 안 쓰셨습니다만은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한국의 미국과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는 그 4자 성어가 있습니다. 안미 경중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은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관계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한미 동맹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이런 한미 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안미 경중의 종언을 의미하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미 경중과 한미 동맹 강화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있겠는지요? 네,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과 1992년에 수교한 이래 쭉 꾸려왔던 관계, 특히 경제 분야의 관계를 주목해서 이제 그것과 동맹과의 관계를 이렇게 결합해서 보이는 현상을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미경중이 그 자체로 아이디어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다만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미경중은 애당초도 아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컨셉은 아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경쟁과 대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불씨가 있었고 장기간 세월을 거치면서 점차 심화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함께하는 방식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미국이 경제 안보 개념을 내놓고 한국 같은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해서 우리가 이제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상당히 이제 침체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미국의 이러한 접근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하거나 달리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응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미국은 경제안보 개념을 내놓으면서 또 그 방법론으로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패권을 용인할 수 없는 특정한 영역에 국한해서, 그 영역은 광범위한 영역은 아니고 좀 작은 영역에 국한해서 스몰 야드죠. 거기에 높은 차단벽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이 얘기하는 스몰 야드가 특정한 정말 스몰 야드에 국한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가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한중 간의 협력을 경제 분야, 여타 분야, 기술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미중과 협의해 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칫 지금의 스몰 야드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앉아서 이 전 세션 얘기를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전 세션에서도 보면 그 위측 인사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씀한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 다음에 이제 미국의 행정부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과연 그게 스몰 야드에 머무를지 의문이 가는 점도 있기 때문에 재반 상황을 이렇게 잘 보아가면서 우리로서는 미국의 접근에 일단 적응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중국하고 더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 의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이 표현한 사용한 스몰 야드 하이 펜스 그 표현은 정말로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그 경제 안보 기조를 네 단어로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단어 속에 그 주변 국가들은 너무나 많은 과제를 안게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위 대사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도 또 거기에 따른 그 보완책은 충분히 마련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떤 한국의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국제 상태로 보았었을 때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렇게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에게는 어떻게 보일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 것인지 한번 그 점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실 최대 외교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한국 외교안보의 앞날이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함의를 가진 일입니다. 사실 미중이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우려되고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논의도 많지 않았고 사실 수교한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수교 이래에 한중 관계를 꾸려갈 때도 이러한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대한 고심이 많지 않았다고 저는 반성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운신해야 되느냐는 어떤 전략적인 검토보다는 그냥 약간의 모호성을 내세우면서 주요한 결정은 좀 피하거나 미루거나 그러다가 꼭 정해야 하면 사안별로 어떤 때는 미국 편을 어떤 때는 중국 편을 들은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차로 미중 대립이 첨예화하고 또 미국의 주문이 높아지고 중국의 주문이 높아지고 하니까 한국의 그런 모호한 행보가 워킹하기 좀 어렵게 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현상은 이미 10여 년 전에 현저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역대 정부 다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호한 입장에 안주해 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 바람직하기로 말하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처신해야 될 일정할 좌표를 정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다가 현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 점에서는 좀 더 명료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당연히 이제 중국으로서는 놀라게 되고 또 반감을 갖게 되겠죠. 중국이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걸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역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니까 불가피하게 거기에 따른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반작용이 있는 것이고 약간의 북중로 한미일 간의 대립선도 종래보다 심화된 게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국의 최대 과제인데 아직도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향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거를 잘 관리해야지만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나름의 외교 아젠다,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의 통일추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만 가지고는 그 부분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제력을 강화하는 점에서는 강점이지만 억제력은 또 불가피하게 상대의 반응을 가져오니까 약간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뭐 중국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째로는 아주 뭐 평이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선 지금의 국면에서 우리와 중국이 대중적으로 사안별로 tit for tat 하는 치고받기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뻔한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국내에는 협중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한국이 수위의 협중 여론 국가일 정도로 높은데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약간 유혹적인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그러한 포퓰리즘 때문에 대중적인 대응을 하는 쪽으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도 추진하려고 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인데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하고 또 지금 외교안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소통에 나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소통을 하면 그냥 소통을 많이 하면 되느냐? 많은 소통, 높은 수위의 소통이면 해결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하려면 그 소통에서 서로 나눌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적인 방향, 이른바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가동한다고 해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럼 어떤 정책 방향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대중관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그 정책은 대미관계, 동맹관계를 어떻게 꾸려야 하는 거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국면에서는 대미 정책의 이면이 대중 정책이고 둘은 분리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미 대중 정책이 통합되고 조율된 형태에서 나와야 하고 그 안에는 그 정책의 안에는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 수위는 어느 선까지 중국과의 외교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한국형 좌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좌표가 있어야만 중국과 유의미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좌표를 가지고 대중 외교 공간을 열고 미국과의 공조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좌표와 대화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별도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 평화 등에 대하여 중국과 협력할 공간을 찾아야 하고 그 부분은 중국 또한 국제적인 비핵화 명분에 공감하는 바고 그 또한 중국의 국익에 해당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 또한 중국의 국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전반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라도 특정한 영역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안을 분리해내는 외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분리해내는 영역 중에 한반도에 비핵화 평화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 한국이 그 문제에 있어서 미중 간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한다면 한국 외교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중 대립 구도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전반적으로 나쁜 분위기가 압도하는데 그렇게 특정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하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과거 미소 냉전 때를 돌이켜보면 미소가 전반적인 영역에서 경쟁하고 대립했지만 특정 영역, 핵 군축이나 핵 비확산이나 등등에서는 협력한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기에 따라서는 공통의 이해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또 불가피한 어떤 연루의 리스크입니다. 일종의 인탱글먼트의 리스크인데 캠프 데이비드의 공약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 우리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미일과 협의해서 대처를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 중에는 중국 관련 사항이 가장 민감한 것이고 그 중에는 대만 문제, 동진아의 남진아의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은 우리가 조율해서 대응하고 공동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루의 리스크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있는데 또 그 별도의 지역 주요 안보 이슈에 연루가 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지금의 국면에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 선택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필요 조건인데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외교 아젠다를 밀고 가는 일은 우리의 몫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가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는 중국을 비롯한 여타 플레이어들과의 외교 공간이 기묘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글로벌한 정세 변화에 따라서 동맹의 역할을 강화하는 보편적인 접근을 하면서도 한반도에 지정하게 따른 특수한 영역의 보완 보정 조치를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큰 기회비용을 치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탈냉전 시기 초기에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해서 북방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련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탈냉전의 분위기를 활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글로벌한 탈냉전 분위기를 한반도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북방 정책의 일정한 한계인데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를 했지만 북한은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나름의 상실감, 패배감, 배신감 속에서 위기를 느끼다가 그 위기를 타개한다는 생각하에 핵카드를 집어들게 됩니다. 북핵 문제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글로벌한 탈냉전 흐름을 한반도에도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가져오지는 못하고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난제를 안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치고는 꽤 큰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지금의 국면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느냐면 신냉전 시대에서 한국이 과거의 냉전 시대처럼 대립, 진영 대립의 최전선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우리와 같은 진영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장기간 동안 중국, 러시아와 단절됨 속에서 최전선 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불했어야 하는 코스트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과 공조관계를 탄탄히 하면서도 우리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관계를 잘 관리해서 한반도 나름의 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21세기 G7의 반열에 들어간 한국 외교가 갈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이 제가 대사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대담자로서 시간 관리를 위해서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이 질문에서 대사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보면은 지금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강화된 한미 동맹의 어떤 동전의 다른 면으로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지금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지만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많아서 21세기의 새로운 냉전 상태에서 한국이 그러한 신냉전의 또 다른 그러니까 최전선에 위치하는 그런 불행은 겪지 않도록 한국이 외교 전략을 잘 수립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는 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한미동맹의 문제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의 한국 안보의 문제 이런 것들을 30분간 논의한다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오늘 그러니까 그 재편되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다뤄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한미동맹에 관한 특별 대담은 이것으로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말씀 그리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신 유성락 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